자, 아래에 있는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참인 명제인 것을 고르시오. 국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독서를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뭐 하나 이제 일례인 거죠. 이랬을 때 다음 문장 중에 항상 참이라 말할 수 있는 걸 고르라는 얘기인데, 보통 저런 문제가 나오면 조건상 P, Q, R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면 나눠두는 게 좋은데, 국어를 좋아하는 사람을 그냥 P라고 합시다. 조건. 그다음에 독서 나오죠? Q라고 합시다. 독서 좋아하는 사람을 Q. 그다음에 수학 좋아하는 사람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국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나P가 되겠죠.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natQ. 부정이니까요.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달이 되는데, 이 문장, 이 조건 6개를 가지고 가라는 저 문장을 명제화하게 되면 국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P이면 독서를 좋아한다 Q이다가 참이라는 뜻이고,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R이면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다 낙Q이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자, 3단 논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문장의 조건을 봤을 때 지금처럼 P, Q, R 중에 Q가 어쨌든 낫이 붙었지만 Q가 겹쳐 보이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고 그랬으니 주어진 명제 대우도 참이 되죠. 그럼 이 명제 대우 natQ이면 natP에다가 참이 되고, 이 명제 대우 Q이면 나달이다가 참이 됩니다. 그럼에 따라 이렇게 뭐가 성립하냐면 3단 논법이 자연스럽게 성립하죠. P이면 Q이다, Q이면 나달이다. 따라서 P이면 나달이다도 참이 되고, 이게 참이면 R이면 natQ이다, natP이다도 참이 되겠죠. 두 개의 참인 명제를 통해서 3단 논법을 가지고 6개의 참인 명제를 찾아내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 Q이면 국어를 좋아한다 P이다. Q이면 P이다가 여기 있나요? 이게 우리는 지금 6개만 참인 명제를 알고 있는 거지,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알려지지 않았죠. 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딱 이 6개만 알 수 있는데, Q이면 P라는 문장은 지금은 없죠. 네. P이면 Q이다는 있지만 Q이면 P이다는 없네요. 이건 항상 참이라 보기 어렵고,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natQ이면 수학을 좋아한다 R이다. natQ이면 R이다. R이면 natQ이다는 있지만 natQ이면 R이다는 없죠. 자, 국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P이면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달이다. P이면 나달이다. 여기 있네요. 3번이 정답이죠. 답이 여러 개가 아니라면 3번이 정답이고, 4번은 국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natP이면 수학을 좋아한다 R이다. natP이면 R이다. 아니네요. R이면 natP이다지. 이 명제가 참이라서 이게 역이 참이라 보기는 어렵잖아. 참과 명제와 역은 참거짓이 동일하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R이면 국어를 좋아한다 P이다. R이면 P이다. 네, 그런 말은 없어요. 확실히 참인 거는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문장을 PQ에 대해서 다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가 아니다. 충분 필요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번 이게 토요일 날 수업했던 거잖아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말할 때 제일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뭐라고 했었나요?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구분 혹은 파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꼴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지. 가정이면 결론입니다. 이런 꼴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유지를 한 상태에서 두 번째, 명제만 참이면 그때는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 성립하는 거고, 그 명제 0만 참이면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필요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제도 참인데 역도 참이에요. 그럼 이때는 필요 충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이게 이게 먼저 1순위로 수반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조건을 가지고 충분히 가정이
말이죠. 이걸 왜 써놓냐면 문장의 앞뒤를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답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정 결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가정이면 결론이다가 요성에서 충분히냐 필요냐 필요 충분을 말할 때는 가정에서 결론이 되기 위한 것만 참, 근데 결론의 가정이 위한 거짓, 그러면 충분. 반대로 결론이 가정하기 위한 참, 반대로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거짓. 영만 참, 필요. 둘 다 참, 필요 충분. 둘 다 거짓은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참인 명제가 중요하지 거짓인 명제는 수학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거짓인 경우는 따로 이름을 붙이거나 따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지는 않고 보통 최소한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인 케이스만 주로 많이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럼 충분이지만 필요가 아닌 거는 그냥 흔히 말하는 충분 조건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니 이렇게 복잡하게 써야 됩니까, 선생님? 충분이지만 필요가 아닌가? 왜냐면 충분 조건은 필요 충분 안에도 충분히 포함됐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이게 예전에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붙여줘요. 그럼 필요 충분에도 충분히 있으니 충분 조건 그럼 학생들이 필요 충분도 충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정확히 충분이지만 필요가 아닌 것 줄여서 충분 조건을 지금은 찾는 겁니다. 그럼 충분 조건 찾아라는 얘기는 가정하고 결론을 구분한 상태에서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참, 결론은 명제만 참인 걸 찾으라는 얘기죠. 이쪽이 가정이고 얘가 만약 결론이라고 정의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만 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거짓인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답에서. 근데 P는 Q이기 위한 눈앞에 있는 게 당연히 가정이겠죠. 은는 이가 앞에 있는 게 가정이고 뭐뭐 하기 위한 앞에 있는 게 결론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고 했으니 P는 Q이기 위한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들이 가정, 오른쪽에 있는 결론이니까 그냥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따지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렇게 갔을 때 12의 양의 약수는 6의 양의 약수에 포함되나요? 완벽히 포함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발레가 존재하잖아요. 12라는 숫자는 12의 양의 약수인 P 안에는 포함되는 원소지만 Q 안에는 포함되는 원소가 아니므로 참이라 볼 수 없다. 반대는 당연히 참이 되겠네요. 6의 약수는 모두 다 10의 약수죠. 얘는 정답이 필요입니다. P는 Q에 의한 필요가 성립한다. X 플러스 Y는 정수이다. 그러면 X, Y는 모두 정수이냐는 아니죠. 이것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1.9 더하기 0.1 그러면 2라는 정수가 되지만 그 두 수가 모두 정수는 아니잖아요. 정수와 정수를 더하면 정수이다. 이건 뭐 당연히 맞겠죠. 교집합이 A면 우리가 집합할 때 배웠습니다. 교집합이 A라는 얘기는 무슨 포함관계일 때죠?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 보통 부분집합일 때죠.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 뭐 이런 느낌이죠.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 그래야 둘의 교집합에 A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A에서 B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느냐? 그렇죠. 아무것도 안 남죠. 그렇잖아요. A에서 B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 맞죠? 이거만 틀린 걸 확인하면 이제 3번이 정답이겠네요. 근데 반대로 A 빼기 B가 공집합이면 A 교집합 B는 A가 되느냐? A 빼기 B가 공집합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말하죠? A가 B에 포함된다는 뜻이잖아요. A에다가 B를 주었더니 아무것도 안 남네? 그건 당연히 A가 B에 포함된다는 뜻이니까 A가 B에 포함되면 이 그림은 나타난다는 얘기죠. 교집합은 공집합입니까? 맞는 말이네요. 둘 다 맞는 말이네. 그럼 이거는 필요가 성립하기 때문에 필요 충분이 되죠.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얘는 필요, 얘는 필요 충분. 합집합이 A면 합집합이 A라는 뜻은 이번엔 A가 더 크다는 뜻이죠. A와 B를 섞어서 A랑 B를 섞어서 답이 A가 나오려면 A가 B를 포함하는 관계가 성립해야 되겠죠. 그러면 B의 원소의 개수보다 A의 원소의 개수가 더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A가 B에 만약 포함된다면이죠. 이렇다면 B의 원소의 개수와 A의 원소 개수는 B를 포함하면서 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적으로 큰데 같아도 되지.
알고 보면 두 집합이 같다면 A와 B 합집합은 A입니다. A, B 서로 같을 때 저거 성립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두 집합 서로 같으면 원소 개수도 같겠죠. 등호까지 성립해요. 이거는 맞는 말이고 반대로 할 때는 참입니까? 이제 봐야 되는데 B의 원소 개수보다 A의 원소 개수가 많으면 A와 B 합집합이 A가 됩니까? 그거는 아니겠네요.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A가 1, 2, 3, 4 B가 뭐 5, 6 뭐 이런 케이스잖아요. 그럼 A의 원소 개수가 B의 원소 개수보다 더 많잖아요. 얘는 4개, 얘는 2개니까 이건 성립하지. 얘가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이게 가정이 된 거니까요. 얘가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얘가 답이 됩니까?를 물어보는데 A와 B를 섞어서 A 합집합 B를 만들면 1, 2, 3, 4, 5, 6이 되죠. 이게 집합 A인가요? 그렇진 않네요. A는 아니네요.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얘는 틀렸다. 따라서 이게 우리가 원했던 답이다. 이게 충분 조건이니까. 마지막 5번. X하고 Y하고 Z가 서로 셋 다 같으면 빼면 0, 빼면 0, 빼면 0. 그럼 0 더하기 0 더하기 0의 제곱은 0. 맞는 말이네요. 반대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 각각 0이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다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X, Y는 0, X, Y 서로 같다. 그리고 얘만 0 되면 안 되고 모두 다 0이 돼야 되니까 얘는 X, Y 같고 얘는 Y, Z 같고 뒤는 Z, X 같으니까 셋 다 모두 같다. 이것도 참이 되네요. 얘는 이제 P로 충분히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었다라는 표현이죠.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자, 이랬을 때 얘를 P라고 P를 2의 약수, Q를 4의 약수 라고 불렀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러니까 여러 번 당부 말씀드렸지만 무슨 조건을 물어볼 때는 우선 참거짓만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순위가 뭐냐면 누가 가정인지 누가 결론인지를 구분하라고 그랬잖아요. 위에는 1번 문장 같은 경우는 P가 가정이에요. Q가 결론인 거야. 는 앞에 있는 건 가정, 뭐뭐 하기 위한 앞에 있는 결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위치를 이렇게 잡는 게 맞다는 얘기죠. P이면 1번 같은 케이스는 근데 1번 같은 케이스는 P면 Q이다가 어떤지 Q이면 R이다는 어떤지 Q가 왼쪽, P가 왼쪽, Q가 오른쪽이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는 거죠.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입니까? 맞는 말이네요. 근데 4의 약수, 이제 거꾸로 그러는 얘기죠. 4의 약수이면 2의 약수입니까? 그건 아니네요. 그럼 가정결론 위치를 주문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것만 참이라는 얘기는 이게 충분이라는 얘기죠. 근데 2번 같은 케이스는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그러면 는 앞에 있는 게 가정이라니까. 뭐뭐 하기 위한 앞에 있는 게 결론이고. 그럼 이번에는 문장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Q이면 P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얘 왼쪽에 있는 게 가정, 오른쪽에 있는 결론. Q가 먼저 오고 P가 나중에 오는 겁니다. 그럼 4의 약수이면 2의 약수이다는 틀렸잖아요. 근데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는 맞잖아. 그럼 가정 결론 구분한 상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건 거짓이야. 명제는 거짓이야.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건 역은 참이네? 그럼 필요겠죠. 그래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P는 Q이기 위한 또 자리 바꿔서 Q는 P이기 위한 그럼 이렇게 됐으면 충분히 있고 거꾸로 하면 P고 막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만 잘하면 가정결론 위치가 정확히 잡으면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가정결론 위치만 잡으면 이건 충분이야. 이건 필요고요. 이건 필요 충분입니다. 그럼 훨씬 더 이야기가 빠르지 않냐고. 가정결론 위치만 잡아두면 충분. 필요. 근데 막 이거를 막 앞뒤 바뀔 때마다 뭐 이렇게 되면 충분이고 반대로 오면 필요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가정결론 위치 잡고 이 모양이 성립하면 충분.
이 모양의 가정결론 위치를. 그러니까 왼쪽에 P가 올지 오른쪽에 P가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문장을 읽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문장을 읽고 P가 왼쪽, Q가 왼쪽. 그걸 판단한 다음에 왼쪽 오른쪽 구분을 정의해 놓고 나서 충분, 필요 충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0대 4번은 살짝 어렵죠, 이거? 살짝 어렵습니다. 이거 다 풀었어요? 왜 안 했어? 과제였잖아. 많이 헤매고 계신 것 같은데, 전체 집합에 대해서 PQR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저 해석이 돼야 돼요. 첫 번째. P-Q에 P-R의 여집합, 공집합. 자, 이 해석. 이건 좀 해석이 쉽지 않죠. 가장 좋은 해석은 뭐라고 했었냐면, 이거를 그냥 이해도 되고, 뭐 그림을 그려도 되겠지만, 웬만하면 차집합은 뒤에 있는 집합 앞에다가 교집합 써주고, 그 위에다가 여집합을 올려줘라. 그래서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뀐다. 이게 공집합이다. 그런 표현이었고,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냥 R이 되죠. 그래서 P 교집합 R은 공집합이다. 무슨 관계였나요? PQ는 P와 R은 서로서. 얘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됐을 때죠. 그러니까 서로 겹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교집합이 공집합이 나왔던 거죠. 저 부분. 그렇다면 이번에는 Q, 교집합, P의 여집합, 공집합. 오히려 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바꿔주는 게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이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네요. Q에서 P를 뺐더니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얘기는 Q가 크다는 뜻이야? P가 크다는 뜻이야? 네, 뒤에 있는 게 크다는 뜻이죠. 네, 그림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야 Q에서 P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죠. 네, 미안합니다. R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R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남은 거는 얘네 둘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완성하는 겁니다. 내가 그려야 될 PQR의 관계 그림은 전체 집합이 있고 그 전체 안에 세 개 집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관계를 몇 개 그리려면 이렇게 여기 P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Q가 있고 이렇게 R이 있는 이런 그림을 벤 다이어 그림에서는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문장을 해석합시다. 이런 그림이 이제 완성됐으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이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이다. 그럼 P가 왼쪽, Q가 오른쪽. 는 앞에 있는 게 P, 는 뒤에 있는 게 Q. 충분이다. 이것만 참이고 얘는 참이 아니다. 그럼 명제만 참이고 역은 거짓이다라는 뜻은 명제,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P가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Q에 포함이 되되 반대로 이쪽으로 포함하지는 않는 케이스죠. 따라 당연히 P가 Q에 포함되는 관계냐 물어봤는데 아니잖아요? 그럼 Q가 P에 포함되는 거지 P가 Q에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 이건 틀렸다. 됐죠? 틀린 말이 됩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이 아니고 오히려 이 문제는 필요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왜 필요해요, 선생님? 봐봐. 지금 P는 Q이기 위한 충분이냐 물어봤는데 조건상 보면 이게 답이 아니고 얘를 풀어서 이 문장을 풀면 이게 성립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그림상 이게 성립하는 게 아니고 그림은 뭐가 성립해요? Q가
P에 포함되는 게 성립해요. 그럼 이걸 조건으로 바꿔서 명제화하게 되면 Q가 P가 되기 위한 참이 성립하고 반대로 P는 Q이기 위한 거짓이 성립하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치? 이 관계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정에 P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왼쪽 오른쪽 위치를 바꿔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바꾸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지금 문제에서는 P를 왼쪽에 쓰고 Q를 오른쪽에 써야 되는데 Q가 P에 포함되려면 이렇게 읽었을 때가 참이라는 얘기야. Q가 P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읽어야 참이 되고 이렇게 읽으면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따라서 P는 가정은 Q이기 위한 0만 참이 되니까 필요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건 충분히 아니고 필요라 썼어야 맞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니은 봅시다. P는 나달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는 낫알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 얘기는 P는 낫알하기 위한 충분이다. 이거가 성립하고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문장들 읽어보면 이게 성립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집합화하게 되면 라지 P가 나달 R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되 이쪽은 포함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P는 여기죠. P는 나달 R을 뺀 나머지면 이렇게가 R을 뺀 나머지잖아요. 여기 이렇게 R을 뺀 나머지에 P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R을 뺀 나머지 바탕화면에 P가 있는 거니까 이게 맞는 말이네요. P가 R의 여집합 포함된다. 반대로 R의 여집합은 P에 포함되지 않고 반대로 얘가 여기 들어가지 얘가 여기 들어가는 꼴은 아니니까 네, 니은은 정확히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 디귿 여기다 쓸게요. 디귿은 R은 not Q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얘는 거짓, 얘가 참. 그럼 진리집합 라지 R 진리집합 Q의 여집합 이쪽으로는 참이 되는 건 아닌데 이쪽으로 참이 된다고 성립하죠. Q의 여집합은 Q를 뺀 나머지죠. 이게 Q예요. Q를 뺀 나머지 이렇게가 Q를 뺀 나머지가 되죠. 거기 안에 R이 포함이 Q를 뺀 나머지 안에 R이 포함되냐고 묻는 겁니다. 맞나요? 반대 아닌가요? Q를 뺀 나머지가 R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건 R이 Q를 뺀 나머지에 포함되잖아. 이것도 설명 다시 해드리면 이 포함관계 좀 잘못됐잖아. 이 표현 관계가 이 그림에 맞냐로 묻는 건데 Q의 여집합이 R에 포함된 게 아니고 R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R이 Q의 여집합에 이렇게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명제화하게 되면 스몰 r이 Q의 여집합 not Q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이건 참인데 이건 거짓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럼 R이 not Q이 하기 위한 참인데 명제 역은 거짓이라는 얘기는 R은 Q이기 위한 충분히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필요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틀린 말이 되죠. 필요. 네. 니은만 맞네요. 아유, 연재 씨가 잘하셨어요. 세조건 P, Q, R에 대해서 P는 Q에 의한 필요, P는 R에 의한 충분히 되도록 A값의 최대, A값 최소, B값의 최대를 구하는 얘기인데 말한 것처럼 이런 포함관계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되죠. P는 Q에 의한 필요라는 얘기는 가정결론 위치가 잡힌 겁니다. 는 앞에 있는 게 가정이고 왼쪽에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기 위안 앞에 있는 게 결론이니까 오른쪽에 쓰시고 필요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는 거짓인데 이쪽이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Q가 P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화살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포함이 성립하는 거니까 Q가 P에 포함되는 관계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먼저 해결해 봅시다. P가 Q에 포함된다면 P의 모양이 뭔지 Q의 모양이 뭔지 봐야 되는데 얘는 그림상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죠. 마이너스 4, 여기 3, 여기 5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느낌상. P는. Q는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걔보다는 크다가 성립하죠. 여기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들어가려면 이 위치가 얘가 작죠? 얘가 커야 돼요. 이 위치가 여기에 완벽히 포함되려면 A가 이런 데나 이런 데나 이런 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외가 발생할 테니까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여기로 들어가야 A보다 작다 하면서 이 범위가 모두 다 이 내용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쪽 거 정리합시다. P는 R이기 위한 충분, P는 R 하기 위한 충분, 얘가 참이고 얘는 거짓인 거죠. 따라서 화살표 방향 쪽으로 참이 된다는 뜻은 그쪽으로 포함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이 그림이 R이라는 애한테, R은 누구냐면 어떤 값보다 크거나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 모양이에요. 여기 있는 두 개 그림이 모두 다 여기에 들어가려면 오히려 B는 이런 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이런 쪽으로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대략적인 그림을 이렇게 끄적끄적 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완벽하게 수직선에다가 올려놓고 생각해 봅시다. 수직선. 쟤네는 그 위치가 확실하니까 위치가 확실한 애들부터 먼저 잡으세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3, 포함, 여기, 그 다음에 5, 여기. 자, 이 흰색이 P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을 Q라고 합시다. Q. 이 Q는 이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Q가 P에 포함되려면 Q가 이런 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Q 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렇게 되면서 Q 안에 이 범위는 P 안에 들어가겠지만 이 범위나 이런 쪽은 아니, 이 범위나 이쪽은 P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Q가 P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Q가 P에 포함되게 그림을 하다 보니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Q가 있어야 돼요. A는 1이 가야 되고. 이 그림이 써 있어서 성립해야 되고. 그 다음, 네, R. 이번엔 P가 R에 포함되죠? 이 흰색 부분이 R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R은 이 그림이에요. 이 파란색이 흰색을 모두 포함하려면 P가 여기쯤에 있어야 되겠죠. 이 간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위치 관계를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 R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구조, Q가 P에 포함되고 P는 다시 R에 포함되는 이 구조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3단 논법이 이것도 보면. 아, 이렇게 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자, 이제 남은 이제 자리만 잡았으니까 이제 자리에 맞게. 그러면 A는 5보다 큰 쪽이어야 되죠? B는 마이너스 4보다 왼쪽 작아야 됩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이게 등호, 이런 문제들은 등호가 붙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등호가 웬만하면 붙는데 안 붙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안 붙는 게 언제 안 붙는 거죠? 이 등호가 붙으면 안 되는 케이스는 작은 거는 뭔가 값을 가진 거예요. 근데 걔를 포함해야 되는 큰 게 이 값을 안 가졌을 때는 이게 등호가 붙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경우 빼놓고는 이게 예외적인 상황이고 이 경우 빼놓고는 다 저걸 예외하게 되면 등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등호가 안 붙는 거야. 얘랑 같아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모양이냐 묻는데 그 모양 아니잖아요. 그럼 등호가 붙는 겁니다. 얘도 이 모양 아니잖아요. 작은 건 있어. 근데 큰 게 없어. 그럼 포함이 성립하지 않잖아. 근데 그거 아니니까 뭐 이게 상관없어요. 둘 다 붙어요. 따라서 A를 굳이 수직선에 나타나면 A의 범위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A의 범위가 되죠. 얘는 B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B의 범위가 돼요. 그럼 A의 범위에 최소값을 묻는 거잖아요. 그럼 A 범위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거니까 A의 최소값은 5가 될 것이고 B 범위 안에서 계속 작아지고 있잖아요. 계속 작아지니까 최소값을 못 구합니다. 하지만 이 범위의 B의 가장 큰 범위는 B가 마이너스 4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A의 최소값은 5, B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4가 정답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쁘장하게 굉장히 정직하게 잘 안 나와요. P는 낙휴하기 위한 P로.
납피는 아리하게 뭐 이게 막 붙여놔. 뭐 이런 게 붙여놓는다니까? 그럼 이 범위에 또 반대 범위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뭐 거기까지 고려하고 그림 그리고 하다 보니까 P도 필요하고 납피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P의 그림도 필요한데 P가 아닌 범위도 필요하다 보니까 이 정도 문제 난이도면 이런 유형 중에는 비교적 그냥 평균치라고 보시면 돼요. 훨씬 더 이 문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연습이 좀 충분히. 근데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정의, 이게 수학적으로 정의는 그 용어의 뜻, 진리 이런 것들이죠. 단어의 뜻, 진리.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늘 말하지만 뭐 사람 이름을 보통 정의라고 많이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로 했는데 왜냐고 물어보면 너 이름 뭐야? 그랬더니 윤지우. 그랬더니 왜? 넌 왜 윤지우야?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용어는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는 정의로 봐서 정의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리라는 거는 증명합니다. 정리는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삼각형이 뭡니까? 그러면 세 변 길이 모두 같은 삼각형이요. 근데 왜 정삼각형은 세 변 길이 모두 같나요? 이렇게는 문제 자체가 의도를 잘못 파악한 거고 묻지도 않고 증명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뭐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이요. 그러면 그건 따로 증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등변 삼각형 성질을 보면 두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거는 성질이에요. 그건 이등변 삼각형의 뜻이 아닌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그건 왜 같은지를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합동배우면서 그거 했었죠. 위에서 꼭점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려서 좌우가 합동인 조건을 통해서 밑변이 수직이등분 되고 그램에 따라서 양쪽 끝각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했었는데 그런 내용, 그 명제가 가지고 있는 정의가 가지고 있는 뜻, 그 뜻을 성립하기 위한 성질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성질들은 증명을 통해서 명제나 정의나 명제 가정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근거로 그게 왜 참임을 보여주는 게 증명이야. 왜 참임을 보여주는지 증명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여러분이 증명하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참인 것을 증명한다는 뜻이죠. 자, 여러 가지 증명법. 증명법이 많은데 지금 이쪽 단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다룹니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그 다음에 규律법이라는 걸 배워요. 대우를 이용하는 증명법은 대우를 우리 앞쪽에서 배웠잖아요. 주어진 명제, 역과 부정을 동시에 취해서 대우가 참임을 이용해서 주어진 원래 명제도 참임을 증명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 원래 증명법이 나중 가면 따로 있죠. 대학 가면 배우실 텐데 지금은 그렇게 심각하게 고등학교 때 왜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입니까? 라는 심각한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볍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한다면 주어진 명제가 있어요. 그 명제가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이게 원래 명제예요. 원래 명제는 참입니다. 그럼 이 대우 명제는 낙Q이면 낙P이다도 참이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왜 이러냐는 거지. 왜 이러냐면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얘기는 P의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P가 Q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Q에 완벽히 포함되죠. 이건 아직 증명되지 않았고 우리 이렇게 해가는 겁니다. 그럼 P가 Q에 완전히 포함되고 그럼 반대로 P의 여집합을 취하고 Q의 여집합을 취하면 포함관계가 마치 부등식의 음수를 곱하는 것처럼 그 포함관계가 반대로 이렇게 바뀐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뜻이고 이거를 우리가 배웠던 조건화하게 되면 Q의 여집합은 낙Q가 되며 P의 여집합은 낙P가 되죠. 포함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주어진 명제 대우도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제가 참이 성립하면 부정의 조건에 따라서 대우도 참이 될 수밖에 없다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뭘 하냐면 주어진 명제 대우를 통해서 원명제가 참임을 보여주는 거고 규律법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증명법 중에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증명법일 텐데 규律법은 결론을 일단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결론을 부정한다. 그런 다음에 이 부정된 상태로 증명을 해갑니다. 증명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되냐면 모순이 발생을 해요. 말이 앞뒤 안 맞는 말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럼 왜 그래? 왜 모순이 발생하냐면 처음에 결론을 부정한 게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지 않은 명제가
이제 참이 됨을 이런 방식으로 증명하는 게 귀류법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윤지우는 잘생겼다. 이 참인 명제를 이제 증명합니다. 누군 참인 걸 증명한다고 그랬으니까 얼굴 표정들 펴. 뭐 그 문제 있어 지금? 뭐 지금 뭐 잘생겼다고 한번 표현하면 뭐 네 인생 어떻게 되니? 뭐 예를 든 건데 뭐 인상들을 쓰고 있어. 자, 윤지우는 잘생겼다를 증명하는 도중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증명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이 명제 결론을 부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윤지우는 못생겼다. 이걸 증명하겠다는 얘기죠. 이걸로 증명을 해가겠다는 뜻이야. 그럼 윤지우는 못생겼다. 뭐 입술이 삐딱하고 뭐 코는 뭐 낮으며 뭐 눈은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 보니까 잘생겼다는 조건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이건 분명히 못생긴 조건이 아니고 잘생겼다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모순이 문제의 이 결론에 모순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지. 그럼 그럼 모순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못생겼다에 모순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못생기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럼 윤지는 잘생겼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적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적절하지 않는 얘죠. 지금 오해하지 말고 네가 못생겼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김은 잘생겼다 못한 게 이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잖아. 잘생기지 않았으니까 그럼 못생긴 거야? 뭐 이렇게 잘생기지 않으면 못생긴 거, 못생기지 않으면 잘생긴 거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얘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용도로만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결론을 부정한 상태로 막 증명하다 보니까 이 문장에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처음에 이 결론을 부정한 게 잘못됐으니 결론을 부정하지 않은 원래 명제가 참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이런 증명법을 보통 우리가 귀류법이라 불러요. 대표적으로 이제 잘 봐. 이건 바로 할 테니까. 뒤에 책 어딘가 있을 테니까. 귀류법은 대표적 증명법이 이겁니다.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 명제는 참이죠. 유리수 아니잖아요. 왜지? 무리수니까. 이건 증명이 아니에요. 증명하는 거잖아. 알려져 있는 진술을 통해서 제가 왜가 제 참인지를 보여주는 게 증명인데 쟤는 무리수니까요. 이렇게 보면 이제 증명이 아니고 결론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증명하는 과정에서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거는 유리수의 성질을 파악해야 돼요. 유리수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가 유리수인 거죠. 결론은 루트 2는 분수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유리수라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증명할 때는 귀류법을 씁니다. 루트 2는 유리수 2다로 갑니다. 결론은 부정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중에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죠. 이분법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럼 유리수가 아니다. 그건 무리수이다. 인데 그 결론은 부정해서 유리수이다로 간 겁니다. 이걸로 막 증명하다 보니까 어딘가에 모순이 발생해요. 그럼 유리수가 결론 아니었다는 얘기야. 유리수를 볼 수 없다는 어떤 조건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유리수가 아니므로 따라서 얘는 무리수이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증명하겠다는 건데 유리수는 아까 말한 대로 분수꼴로 표현된답니다. 증명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루트 2가 유리수이므로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B분의 A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조건에 의해서 달려요. 중요한 조건이 달리는데 B는 0이 아니며 A와 B는 정수 형태로 표현되고 그 A와 B는 약분이 다 되어 있는 서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분수 나오면 약분 가능하잖아. 그럼 약분을 다 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분수꼴로 루트 2를 둘 수 있다는 거지. 유리수니까. 근데 어디서 나중에 모순이 발생하냐면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제 증명해 갑니다. 양변에 b를 곱하면 a는 루트 2b가 되죠. 양변을 제곱합니다. a제곱은 2b가 돼요. 근데 어떤 수의 제곱이 2b? 2b라는 얘기는 어떤 수에 2가 곱해지면 짝수잖아? 어떤 수의 제곱이 짝수라는 뜻은 a도 당연히 짝수라는 뜻이죠. 2k라고 합시다. a는. 짝수를 제곱해야 짝수가 돼요. 이것도 물론 뒤에 보면 증명이 나와요. 아마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 이 정도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증명하지 않아도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2의 배수네? 아, 그러면 제곱하기 전에는 어떤 수도 2의 배수였을 거라는 얘기죠. 얘를 다시 원식에다 대입합니다.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2K의 제곱이 2B가 됨에 따라 4K의 제곱은 2B가 되죠.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B도 2K 제곱이라는 뭐가 나오냐면 짝수가 나와요. 얘도 2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 위에서 말했던 위에서 성질에서 보면 A와 B가 서로서로한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모순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모순 발생. 분명 우리는 위에 전제 조건에 뭘 달고 시작했었냐면 A, B는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서로소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A도 2의 배수고 B도 2의 배수라는 얘기는 둘은 2로 약분이 되는 서로소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조건에 위배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라면 이렇게 모순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지. 따라서 유리수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가 성립해요. 이런 증명법이 귀리법입니다. 앞으로 자주 쓰이는 또 여러분 시험 볼 때 이런 것도 물어보는 가끔은 이게 심한 경우는 이 자체를 그냥 서술형을 선생님들이 출제하실 때도 있어요. 이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와 내 기호로는 3년 전쯤에 그냥 생으로 이거를 다음을 귀리법으로 증명하시오가 서술형에 출제됐었어요. 낸다고 말도 안 하셨는데 그냥 내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 이 증명법 자체를 완벽하게 다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간중간에 막 애들 막 조금씩 이상이 있으면 다 감점시켰어요. 약간의 서로 접속사나 표현법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 내용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중간에 뭐 빠뜨리거나 안 쓰거나 이렇게 되면 뭐 이런 것도 특히 이런 거 안 쓰면 심각하게 채점할 때 감점이 많이 된다거나 뭐 그랬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외로 이 증명법은 중요하니까 짬날 때 그냥 가끔 받으시고 뒤에도 나올 거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절대부등식 들어가기 전에 요쪽 거 잠깐 해볼게요. 대표제 12번.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아까 좀 전에 짝수 할 때 했었죠? 비슷한 겁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냐? 느낌상 그렇잖아? 어떤 수를 제곱했어. 홀수가 돼. 그럼 그 n도 홀수이지 않을까는 맞는데 왜 그런지를 증명을 하라잖아요. 그럼 증명해 봅시다. n을 2k로 둘게요. 아니, 죄송해요. 이 주어진 명제에 대우를 써야 되니까 일단 대우를 씁니다. n도 홀수이다의 부정은 n이 짝수이면 대우는 가정 결론을 바꾼 다음에 부정하는 거니까요. 이게 뒤로 오면서 부정되면 n제곱이 짝수이다. 근데 우리는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얘를 증명해서 대우가 참이네? 그러므로 원래 명제도 참이겠지. 이렇게 증명하는 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n이 짝수이니까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n은 2k다. k는 정수이다. 그럼 n은 2k죠? 그럼 n제곱은 4k제곱이네요. 근데 원래 짝수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숫자냐면 짝수라는 숫자 자체가 2 곱하기 정수 형태로 되어 있으면 다 짝수죠. 얘를 2 곱하기 정수 형태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2 곱하기 2k 제곱꼴로 바꿀 수 있으면 얘는 정수잖아요. 정수를 제곱해도 정수고 정수에 2를 곱해도 정수이기 때문에 2 곱하기 정수꼴이 나왔으므로 따라서 n이 2k 짝수라면 n제곱도 짝수임이 증명이 된 거죠. 이게 참이라는 얘기예요. 또 원명제가 참이니까 주어진 명제, 그러니까 이 대우도 참이니까 원래 명제인 원명제도 참이 된다. 이렇게 증명하겠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뭘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12-1번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12-4번, 맨 위에 하나, 맨 아래 하나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 다음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시오. 1번. 실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가 2 이상이면 x는 1 이상 또는 y는 1 이상이다. 대우를 쓰라잖아요? 그럼 1번의 대우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의 반대는 작다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그 다음에 y가 1보다 작다. 그렇게 되면 x 플러스 y는 2보다 작냐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부등식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잖아요. x가 1보다 작다, y가 1보다 작다. 만약 둘을 더한 x 플러스 y의 범위를 구하라면 얘네들이 더한 2보다 작다. 그러므로 주어진 명제는 참이 된다. 대우는 참이 된다. 대우가 참이므로 원래 명제도 참이 된다. 이렇게. 참고로 우리가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둘을 더하게 되면 x 플러스 y는 a 플러스 b보다 항상 작다가 되고 x가 a보다 작다, y가 b보다 작다. 둘을 빼게 되면 x 마이너스 y의 범위는 a에서 b를 뺀 범위랑 작다 이렇게 되고 곱셈하게 되면 곱셈 성립하고 하나씩은 쉬워요. 근데 이제 두 개씩이 좀 헷갈리죠. 이렇게 x가 a보다는 커 나왔고 b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y는 c보다 작거나 같고 d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둘을 더했을 때 더한 범위는 이렇게 될 거고 이제 뺀 범위는 뺐을 때의 최소값은 그러니까 x-y의 최소값을 구하라면 더하는 건 쉬우니까요. 더하는 건 당연히 더했을 때 최대값은 큰 것끼리 더하고 작은 것끼리 더하면 가장 작고 가장 큰 게 나올 테고 뺐을 때 최대 최소가 나오려면 뺐을 때 최소값은 앞이 조금하고 뒤가 제일 커야 돼요. 앞에 최소, 뒤에 최대. 앞에 최소, 뒤에 y의 최대. 둘을 뺐을 때 최대값이 되려면 가장 큰 값이 되려면 앞에 최대, 뒤에 최소 이렇게 빼야 되는 거죠. X자 모양을 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곱셈 나눗셈은 일정하진 않아요. 이거는 부호나 크기야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곱셈 나눗셈까지는 이렇게 딱 어떻게 하라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덧셈 뺄셈 같은 경우는 풀이법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2번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의 대우를 쓰는 거니까요.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 우리는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n이 지금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요. n값을 홀수니까 이번에는 2k는 짝수고 거기서 이제 1을 빼면 짝수에서 1 빼면 홀수가 되겠죠. 단지 k의 조건은 k에다 자연수를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연수 1, 2, 3 1 집어넣으면 n은 1 2 집어넣으면 3 3 집어넣으면 5 이런 식으로 홀수가 나오겠죠. n이 2k-1일 때 그럼 n제곱은 이걸 제곱한 거니까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되죠. 자, 우리는 홀수인 걸 증명하는 겁니다. 홀수가 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꼴 2 곱하기 자연수 빼기 1꼴로 표현되면 아까 홀수라고 정의했었죠. 그럼 얘는 이제 그런 모양을 바꿀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럼 2로 최대한 묶을 수 있는 걸 묶으라는 얘기죠. 묶으면 2k제곱 묶으면 마이너스 2k 얘는 여기다 플러스 1 한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럼 분배하면 4k제곱 분배하면 마이너스 4k 분배하면 플러스 2인데 1 빼면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이 모양이 딱 성립했잖아요. 2 곱하기 자연수 빼기 1꼴이 성립했으므로 n제곱 따라서 n제곱도 홀수이다. 그럼 주어진 이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 성립한다. 약간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잘 봐야 되고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이 문장이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요게 마지막 잘 정리되어 있는지 n제곱은 이런 꼴이다. 그러면 이제 홀수이다가 성립하는 거니까 이런 중요한 핵심적인 문장이 잘 들어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 네, 이건 12-2번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대우를 구합시다. 그럼 n이 3의 배수이다의 부정이 앞으로 온다는 얘기죠. 그럼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자,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이걸 왜 이렇게 썼냐면 3의 배수는 이게 수학적으로 잉여류라는 거거든요. 잉여류? 잉어가 아니고 잉여류인데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정수를 구분할 때 2의 배수 있잖아요.
짝수 같은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2로 묶이는 숫자, 2로 묶이지 않고 나머지 1 남는 숫자. 3의 배수는 숫자를 3개의 종류로 모을 수 있어요. 3으로 묶이는 3의 배수인 숫자, 3의 배수의 1 큰 숫자, 3의 배수의 2 큰 숫자 이렇게 3개로 모을 수 있죠. 그렇지? 얘는 3, 6, 9 이런 게 들어가고 얘는 뭐 1, 4, 7, 10 이런 게 들어가고 얘는 2, 5, 8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4의 배수는 당연히 뭐 4의 배수인 것, 4의 배수에 1 더한 것, 4의 배수에 2 더한 것, 4의 배수에 3 더한 것 이렇게 총 4종류로 묶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 이렇게 수를 묶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통 잉여류라고 부르거든요. 어떤 수를, 정수나 자연수를 특정한 꼴의 형태로 묶어가는 것. 이런 집합 형태 있죠. 어떤 종류들로 모일 수 있다. 2의 배수는 2가지 꼴로 모을 수 있고 3의 배수는 3가지 꼴로 모을 수 있고 이렇게 4의 배수는 4가지 꼴, 그럼 5의 배수는 5가지 꼴이겠죠. 나누어 떨어지는 5의 배수, 1 남는 숫자, 2 남는 숫자, 3 남는 숫자, 4 남는 숫자 이렇게 총 5가지. 이런 표현인데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표현하기 쉽게 뭐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 3K, 그 다음에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플러스로 표현 안 하고 여기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는 이유는 이게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사실은 n이 자연수라. 그럼 n이 자연수니까 자연수 1부터 시작해서 1 집어넣으면 3K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K 1 집어넣을 때 이게 4부터 들어가거든.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이것도 3의 배수를 묶는 하나의 표현법이긴 한데 K가 지금은 자연수로 표현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N도 자연수면 여기 들어가는 K도 자연수로 만약 본다면 얘는 3, 6, 9 이렇게 되고 여기다 이제 1을 집어넣으면 4, 7, 10 이렇게 되면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으면 자연수니까요.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숫자가 보신 바와 같이 앞에 1, 2가 빠져요. 근데 1, 2가 자연수인데 여기서 1, 2를 빼먹으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K가 자연수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K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그래서 1, 2, 3, 2 집어넣으면 6 나오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6에서 2 뺐으니까 4가 나오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6에서 1 뺐으니까 5가 나오고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숫자를 안 빠뜨리려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K가 3K-1 또는 3K-1, 3K-2, 3K-1, K는 자연수로 둔 거죠. 자, 그럼 이제 분류를 내는 거죠. 이 분류 아니면 3의 배수 아니면 이 숫자 조합 아니면 이 숫자 조합일 테니까 일단 첫 번째 n이 3K-인 결론은 나머지가 1 남는 숫자예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1 남는 숫자들. 그런 조합이라면 이 수를 제곱할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n을 제곱한 거니까 이 숫자를 제곱한 게 들어가잖아요. 여기다 중간에 빠뜨렸는데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계산법이 있죠. n이 3K-2면 n제곱은 3K-1을 제곱한 겁니다. 그럼 9K 제곱 마이너스 6K가 2번 12K 플러스 4 됐지? 자, 지금 우리가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를 찾는 거잖아요. 아니다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의 배수라면 분명히 3으로 묶여서 3 곱하기 자연수꼴 이렇게 묶여야 될 텐데 3의 배수가 아닌 거니까 3 곱하기 자연수가 아닌 뒤에 뭐가 따라 붙는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또 여기다 플러스 1을 좀 정리해놨으니까 결론은 1 빼고 나머지 다 묶으라는 얘기죠. 3으로. 그럼 3K 제곱. 3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4K. 얘 3으로 묶으면 여기까지 묶여요. 그 뒤에 1이 안 묶이니까 쓴 거죠. 그럼 여기 들어갈 숫자는 다에 들어갈 숫자는 이게 다예요. 3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다에 들어갈 숫자이며 나에 들어갈 거는 아까 이 부분이죠. 이건 나 똑같은 게 있잖아요. 갖다 베끼시면 됩니다. 3K-1 n값이 3K-가 아닌 3K-1이라는 뜻은 나누어서 2가 남는 숫자들 3으로 나누면 나머지 2 남는 숫자들 똑같이 얘도 뭐 했냐면 이제 제곱을 해야 되겠죠. n제곱은 3K-1의 제곱 얘는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 이것도 이제 보면 이제 3으로 요거를 묶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이걸 3으로 묶어가니까 3K 제곱 마이너스 2K까지 나오는데 뒤에 빠뜨렸다는 얘기는 빼냈다는 얘기는 플러스 이렇게 따로 썼다는 얘기죠. 이렇게 라인은 플러스 1이 들어간다. 다에는 이게 들어간 거죠. 3K 제곱 여기다 쓸까요?
3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다에 들어가고 가는 얘, 나는 얘, 다는 얘, 그 다음에 라는 1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므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그 제곱한 것들도 전부 다 뒤에 어떤 짜투리가 남기 때문에 3의 배수 형태로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럼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 아니므로 이 명제는 참이 된다.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였을 거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거는 여러분 천천히 계산을 맞춰서 이게 풀이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라 빈칸을 위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잘 분석하시면 그냥 단순한 계산형 문제니까 12달 4번 자, 자연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가 홀수이면 AB 중 하나는 홀수이고 다른 하나는 짝수이다. 명제 대우를 말하시오. 뭐뭐이면 앞에 있는 게 가정이죠. 뒤에 있는 게 결론이에요. 결론을 부정을 앞으로 보내야 되는데 AB 중 하나는 홀수이고 하나는 짝수이라는 얘기는 AB가 홀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치? 이건 홀짝이 다르다는 뜻이잖아. 그럼 저걸 부정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홀이고 둘 중에 하나는 짝이다. 이 부정은 둘 다 같은 종류라는 얘기예요. 둘이 홀짝이 다르다. 이 부정이니까 홀짝이 같다는 뜻이잖아. 그럼 대우는 A와 B는 모두 홀수 또는 짝수이면 A 플러스 B는 짝수이다. 저 부정해야 되니까요. 우린 이걸 증명을 해서 이게 참이면 위에 있는 것도 참이다 라고 판단하겠다는 얘기죠. 저거 조심해야 된다. AB는 하나 홀수, 다른 하나 짝수이니까 그럼 AB 중 하나는 홀수의 반대, 짝수 또는 다른 하나는 홀수. 그게 아니고 얘가 문장에서 말하는 바는 둘의 홀짝이 다르다. 얘 부정인데 그럼 다르지 않다. 둘의 홀짝이 서로 같다. 그럼 둘 다 홀인 경우, 둘 다 짝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그리고 아니고 또는이다. 둘 다 홀수, 그리고 짝수는 말이 안 되잖아. 또는으로 잘 묶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얘를 가지고 이게 대우가 참임을 증명하자. A, B가 모두 홀수 또는 짝수니까 분류돼 있잖아, 얘도. 그럼 A, B가 모두 홀수인 경우를 봅시다. 첫 번째, A와 B가 모두 홀수이면 A는 홀수니까요. 2K-1 B도 홀수니까 2M-1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왜 K와 M은 뭐죠? 그러면 위에 있는 K와 아래에 있는 M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죠. 서로 이제 배수가 여기 있는 이 숫자가 1일지 2일지 뭐 얘가 1이면 얘가 1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단 K와 M은 자연수. 이렇게 되면 홀수에 대한 표현이 되죠. A, B가 모두 홀수이면 A는 2K, B는 2M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둘을 더해야 됩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2K-1 더하기 2M-1 얘는 2K-2M 플러스 2M 마이너스 2가 되죠. 짝수란 말은 뭐죠? 2로 묶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를 2로 묶어간다는 얘기죠. 2 가로 K 플러스 M 마이너스 1 조금 2 곱하기 어떤 꼴이니까 이건 짝수가 맞네요. 그렇죠? A 플러스 B는 이렇게 되므로 짝수이다. 하나 더 남았죠. 두 번째, A와 B가 모두 짝수이면 A는 2K로 두시고 B는 2M으로 두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K와 M은 자연수이며 둘을 더해보면 A 플러스 B는 2K 플러스 2M 2로 묶을 수 있죠? 핵심은 2로 묶기냐 안 묶기냐 보겠다는 거였으니까 묶기네요. 뒤에 뭐 나머지가 따뜻하게 안 붙죠. 이므로 2의 배수 형태이므로 짝수이다. 결론은 A와 B가 모두 홀수 또는 모두 짝수이면 A 플러스 B는 모두 짝수임이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다 성립하므로 이 명제는 참이 된다. 따라서 주어진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었죠. 네, 그래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를 기류법으로 증명하면 아까는 루트 2였죠? 이번 루트 3입니다. 하는 흐름은 비슷해요. 루트 3이 유리수이다라고 하는 거죠. 루트 3은 유리수라 하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이제 정의할 때 분수꼴로 루트 3은 b분의 a꼴이며 b는 0이 아니고 a와 b는 정수이며 서로소이다. 이게 전제 조건을 달아놓는 거죠. 글씨 참. 네. 서로소이다. 양변에 이제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에 이제 곱할 수 있겠죠. 그럼 a는 루트 3b가 되고 양변을 제곱하면 a제곱은 3b제곱이 돼요. 이거 아까 하지 않았나요? 좀 전에 한 거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3의 배수잖아.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어떤 수를 제곱해서 3의 배수라는 얘기는 그 어떤 수 a도 3의 배수이다. 3k라고 둡시다. 그럼 이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3k의 제곱은 3b의 제곱. 9k의 제곱은 3b의 제곱. 따라서 b제곱은 3k의 제곱. 이것도 그러네요. 어떤 수를 b라는 수를 제곱했더니 3의 배수이다. 그러므로 b도 3의 배수이다. b도 3입니다. 그럼 따라서 a도 3의 배수, b도 3의 배수라는 얘기는 a, b가 서로소란 조건에 위배가 되죠. a와 b는 서로소가 아니다. 됐나요? 가정에 모순이 있으므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성립합니다. 네. 흐름은 비슷하죠. 1번. 위에는 1번을 이용해서 하라는 뜻은 1번은 유리수가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라는 걸 이제 증명했잖아요.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야. 근데 2 마이너스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우리가 알기로도 그렇잖아요. 유리수에서 무리수를 빼면 무리수이다 라고 알고 있긴 있는데 왜 그런지는 이제 증명하는 거죠. 그럼 위에 거를 이용해야 되니까 루트 3이 무리수라는 걸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라는 걸 이용해서 이걸 증명하는 건데 귀류법도 마찬가지로 2 마이너스 루트 3은 유리수이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유리수이므로 그렇죠? 유리수에 유리 빼면 유리수잖아요.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유리수이므로 2라는 유리수에서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유리수는 유리수를 했으니까 위에서 2라는 유리수에서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유리수를 빼본다. 빼봤더니 이게 루트 3이 나오네요. 그럼 루트 3은 유리수이다. 가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모순이잖아요. 왜 모순? 1번에서 말했잖아요.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라 말했으니까. 그럼 1번의 모순이므로 따라서 2 마이너스 루트 3은 유리수로 두 개 잘못됐다는 얘기죠? 유리수가 아니다. 이게 참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증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뭐가 루트 2나 루트 3에 뭐 덧셈 뺄셈 숫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것도 나와요. 루트 2 플러스 2가 유리수가 아니다. 왜 아니냐 증명해라. 그러면 위에는 루트 2가 앞에 이제 전제가 달리겠죠.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이용해서 루트 2 플러스 2가 1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시오. 그러면 유리수 빼기 유리수 2는 다시 유리수임으로 이걸 쓰는 거죠. 유리수이므로 루트 2 플러스 2라는 유리수에서 이거 유리수라고 둔 거니까요. 1이란 유리수를 빼게 되면 루트 2가 남는데 그럼 루트 2는 유리수이다가 성립해야 되지만 위에 전제 조건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루트 2 플러스 1은 유리수가 아니다가 증명이 된다는 거죠. 자, 이쪽 단어는 절대부등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항등식 기억나시죠? 그 단어는 알고 있잖아요. 걔랑 상대 비교하면서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수 있는데 항등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하지만 엉망이라도 이해하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이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부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늘 참일 때 저 등식은 실수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에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결론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원래는 항부등식이라는 표현이 좀 더 우리한테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수학적으로 항부등식 대신에 절대부등식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느낌상 항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 이건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0보다 작다. 2차식 0보다 작으면 사이값이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는 2보다 작다. 얘는 조건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아니라는 얘기지. 언제 성립하냐면 이 범위일 때만 성립해요. 이 범위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근데 어떤 부등식 반대로 이렇게 x제곱 플러스 4를 썼더니 얘는 어떤 x를 대입해도 원래 x제곱 자체가 기본적으로 실수를 하면 0보다 커 나왔잖아요. 그럼 x제곱 플러스 4는 항상 4보다는 커나 같겠죠. 얘가 0보다 커 나왔으니까 거기다 4를 더하면 전체 식은 4보다 커 나왔겠지. 4보다 커 나왔던 식은 늘 0보다 크겠지 당연히. 얘는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이게 0이 되거나 음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죠. 항상 양수인 값이 나타날 거다. 결론은 실수 x의 관계없이 늘 참인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부등식을 앞으로는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부등식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맞추면 많은데 주로 자주 쓰는 절대부등식은 뭐 이런 겁니다. 보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예요. a가 b보다 크다면 a 빼기 b는 양수이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곱해서 0보다 커 나왔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0보다 커 나왔다. 뭐 이건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런 거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a는 0, b는 0이다. 이건 항등식에 가까운 거고. 그러니까 이 영어를 우리가 늘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이라는 얘기죠. 저런 조건들을 가지고 이제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들을 찾아야 된다. 근데 많은 절대부등식이 있습니다. 여기 책에서는 절대부등식 표현을 많이 안 해놨는데 뒤에 문제 나오나 봐요.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하나 보여드리면 뭐 이런 거예요. a제곱,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다음은 항상 0보다 크다. 이거 절대부등식이에요.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왜 그렇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이걸 완전제곱식 바꾸는 겁니다. 그럼 완전제곱 바꾸려면 여기 x 쓰고 요 뒤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1이 아닌 완전제곱이 되려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로 와야 되죠. 여기 플러스 4분의 1이 와야 돼요. 근데 없던 4분의 1이 생겼으니까 그만큼 빼내야 되고 뒤에 플러스 1을 붙이죠. 바뀐 건 없습니다. 더하기 4분의 1 빼기 4분의 1은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앞에 있는 세 개항으로 완전제곱식 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3.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었죠. 이게 항상 큽니다를 증명하는 과정인데 자 이렇게 썼더니 이 식은 늘 뭐보다 커 나왔죠? 4분의 3보다는 커 나왔죠. 얘가 제곱한 식이니까 얘가 0보다 커 나왔고 거기다 4분의 3을 더하면 이 식은 4분의 3보다 커 나왔다. 따라서 어떤 x를 대입해도 이 식은 최소값이 4분의 1이고 늘 4분의 3보다는 커 나갔기 때문에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다. 늘 성립한다. 모든 x에 따라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얘를 어떻게 설명할 수도 있냐면 2차 부등식 할 때 배웠잖아요. 부등식을 만약 해결하기 위해서 좌변을 y라고 두고 우변을 y라고 둬서 얘는 x축, 얘는 아래를 블록한 포물선이죠. 근데 아래를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는데 얘가 x축과 맺는 위치 관계를 봤더니 x축과 두 점에서 안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죠. 아래를 블록하다면.
근데 이렇게 되는 관계가 뭐냐면 판별식이잖아요. 얘가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네, x축과 안 만나고 얘는 판별식 0과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이거 판별 써보는 겁니다. 판별식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0보다 작네요. 판별식 0보다 작으므로 여기 있는 포물선과 x축의 위치 관계는 이거일 것이다. 따라서 포물선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다가 참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증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말고도 꽤 많아요. 많은 절대부등식도 있는데 책에서는 뭐 자주 많은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 절대식에 대한 것도 많고 절대값도 많거든요. 절대값 A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0보다 크면 절대값 A 플러스 B도 0보다 크냐 이런 나중에 볼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하지 않고 이 D가 좀 중요하니까 저렇게 절대값에 대한 표현도 나올 거라는 얘기야. 그 절대값도 절대부등식으로 성립하는 조건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말이 급해지네요. 네, 빨리 봅시다. 여기에요. 이 다음은 여기 별표 3개 치세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며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이 산술기하평균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수능 시험 볼 때는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에 대한 최대치수 구할 때 이 산술기하는 심심치 않게 정말 굉장히 잦은 빈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모르시면 네, 고등학생이 산술기하를 모른다는 얘기는 큰일인 겁니다. 산술기하,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줄여서 우리가 보통 산술기하평균이라고 말하는데 산술평균은 책에 나온 저겁니다. 어떤 두 개의 값이 있어요. 그냥 산술적인 평균을 말하지. 두 개 값을 더해서 2로 나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산술평균이라고 부르고 기하평균은 어떤 값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요. 그럼 이게 기하평균입니다. 산술적 평균, 이건 보통 이제 속도의 평균 구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어차피 고등학교 때 이걸 쓰진 않아서 알고만 있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책에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단, 이 뒤에 보면 전제가 붙어요. 뭐라 보냐면 A와 B는 모두 양수입니다. 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전제입니다. 산술기하평균은 약간 반쪽짜리 절대부등식이에요. 전제가 붙는데 그 전제는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양수가 아니면 이 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꼭 양수일 때만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냐는 거지, 도대체. 이건 산술평균의 뜻, 얘는 기하평균의 뜻이라면 왜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성립하는 거는 왜 그런지를 증명하겠다는 얘기죠. 이때 쓰는 게 뭐냐면 이 증명법이에요. A보다 B가 크거나 같습니다를 증명할 때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방식은 A에서 B를 빼봐요. 빼봐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고 성립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많이 쓰잖아? 그렇지? 한번 빼보는 거예요. 2분의 A 플러스 B에서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걸 한번 빼보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서 원하는 조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빼봤더니 어쩌고 했더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러면 앞이 D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겠지를 이제 우리는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증명할 겁니다. 통분합니다. 2로. 그럼 얘는 A 플러스 B가 써질 테고 얘를 2로 통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붙죠. 얘는 식상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분의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B 플러스 루트 B 제곱으로 써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A와 B의 루트 C면 저런 모양이 될 테니까. 그럼 얘는 2분의 이게 완전 제곱이 돼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이 되죠. 근데 분모에는 얘는 양수잖아요. 위에 있는 얘는 어떤 실수를 제곱한 값이니까 이 식은 늘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죠. 그러므로 따라서 앞에서 뒤를 뺐더니 이 식 자체의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은 앞에 있는 식이 뒤에 있는 식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따라서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늘 크거나 같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책이 있으니까 이거 쓰실 필요 없어요. 책에 다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데 여러분 쓸 때 밑줄 쳐야 될 게 있어요. 밑줄 치고 별표 쳐야 될 거. 단 등호는 A와 B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한다. 이런 문장이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네, 여기 있네요. 여기에 별표 치세요. 저 산술 기하가, 근데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커. 근데 같을 때가 있어. 그 등호 있죠? 요 등호. 같을 때. 같을 때는 언제 성립하냐면 A, B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한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요? 산술 평균에서 기하 평균 뺀 값 중에 결과는 이거였죠. 근데 얘가 0이 되려면, 이 결과 0이 되려면 분자값이 0이 돼야 돼요. 근데 제곱해서 0 되려면 루트 A 빼기 루트 B가 0이 돼야 되고 그에게는 루트 A와 루트 B가 서로 같아야 되며 A, B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 음수가 들어간 건 실수가 아닐 테니까.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결과적으로 A, B 이 두 양수가 서로 같을 때만 성립합니다. 자, 이게 증명은 보여드렸죠? 이제 남은 거는 빈칸이 여기 빈 공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다 써놓으세요. 뭘 써놓으시냐면 산술 기하 평균은 도대체 언제 씁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아니, 이 공식을 외우면 뭐하냐고. 문제를 봤는데 저 공식을 외웠다는 게 저것도 어디다 써먹어야 되는데 문제를 읽고 이 문제는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구나 라는 걸 도대체 산술기하 평균은 도대체 언제 사용 가능한지를 알고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알아야 문제 볼 때 이거 산술기하네 라고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공식만 외우는 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첫 번째 중요한 조건 첫 번째 1순위예요. 이건 순위가 있는 겁니다. 1순위 두 양수 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시작 안 됩니다. 두 양수. 두 번째, 합의 값이 주어져 있는 거야. 합의 값이 일정한 값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때 곱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곱의 값이 일정한 값으로 주어집니다. 그럼 그때 합의 최소 이렇게 구하라는 문제 있죠. 이 1번, 2번이 모두 만족하면 그때 산술기하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표기법이야. 산술기하의 표기법. 두 양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값보다 커나 같다. 이건 표기법이고 실제로 연산법은 이렇게 안 합니다. 요새 왜 AB를 안 쓰냐면 식이 AB로 안 나오고 좀 더 복잡한 AB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AB로 써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혼동이 오실 수 있으니까 형성화된 내용인 네모세모로 보세요. 이 네모세모가 두 양수라는 겁니다. 두 양수. 네모세모. 두 양수. 연산은 뭘로 하냐면요. 어렵진 않지만 1을 1로 넘겨요. 두 양수를 더한 값, 이게 입에 붙여야 돼요, 이제. 이걸로 늘 계산할 거니까.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는 늘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성립하면,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네모세모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건 표기다. 실제 우리는 계산 이걸로 할 겁니다. 이 식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식이. 언제 씁니까? 두 양수. 그리고 합의 값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 곱의 값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합의 최소.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식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어떤 식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럴 때 한번 의심해야 돼. 한번 써봐. 곱의 최대를 구하라고?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두 양수네? 그러면 거의 산술기하예요.
고교 어양상 거의 다 그렇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렇다는 거죠. 자, 이거는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봅시다. 쿠이시바르트는 좀 이따 하고요. 이것도 안 할 수가 없네. 네, 안 할 수 없어서 일단 합니다. 이게 산술기하는 아니고요. 아까 절대부등 증명하는 건데 1번 이거 아까 얼핏 했었어요. 우리 근데 X로 했던 건데 이제는 AB로 표현되어 뿐이지 거의 비슷한 형태고 1번은 왼쪽에 있는 식이 오른쪽에 있는 식보다 항상 커나 같다를 증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빼보는 거죠. 여기서 여기를 빼보시는 겁니다. 그 결과는 a제곱 마이너스 ab 근데 여기서 b를 약간 개수처럼 취급하세요. 약간 b를 a 앞에 붙어있는 개수 형태로. 그리고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a제곱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이거 반 마이너스 2b 제곱 4b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식을 변형했고요. 그럼 여기 세 개 항으로 완전 제곱이 됩니다. a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이 되고 이것도 이렇게 붙이면 플러스 4분의 3b 제곱이 돼요. 따라서 앞에 있는 식도 제곱이 붙었죠. 꼴이 이거잖아요. 제곱 더하기 제곱의 꼴이거든요. 그럼 이건 항상 0보다 커나 같을 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죠, 우리가. 얘 제곱 더하기 제곱. 이것도 제곱이잖아요. 제곱꼴, 얘도 제곱꼴. 항상 0보다 커나 같다. 뭐였죠? 앞식에서 뒷식을 빼봤더니 결과적으로는 항상 0보다 커나 같다가 증명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ab보다 항상 커나 같다가 성립한다. 언제? 실수에서 늘 성립한다. 그래서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증명법을 대략 이해하셔라 라는 거고. 2번도 아까 우리가 산술기 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거는 한번 여러분이 좀 이따 짬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산술기하러 갑시다. 여기입니다. 산술기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 아주 쉬운 1번 아까 하지 않았나요? 이건 전제가 있다고 그랬죠? 조건이 주어지면 거의 산술기할 수밖에 없는 전제 조건들이 붙어 있어요. 그 첫 번째, 이거. 첫 번째. 두 양수. 그렇지 않나요? 두 번째. 고배값이 주어져 있네? 일정한 값. 근데 어떤 두 수에, 어차피 이게 양수잖아. 3x 양수, 5y 양수. 둘을 더했네? 어떤 값의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그럼 머릿속에 빨리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아, 이거 산술기하구나.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흐름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네. 그럼 남은 거는 산술기하니까 이거를 기억하라고 했죠? 산술기하의 식, 연산식. 두 양수를 덧셈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한 것보다는 늘 크거나 같다. 그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네모, 세모 같을 때 성립한다. 여기다 같이 끼면 돼요, 이제 남은 건. 그렇잖아. 이게 네모. 이걸 세모로 보시면 돼요. 둘을 더한 거의 최소값이니까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성립하며 2루트 15xy가 되고 xy 값은 알지 않습니까? 1이 됩니다. 2루트 15. 따라서 3x 플러스 5y는 2루트 15보다는 늘 커나 같네요. 그럼 3x 플러스 5y를 굳이 수직선상에 표현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3x 플러스 5y의 범위입니다. 그림을 그리면. 그럼 거기에 최소값이니까 당연히 얘가 최소값이겠죠. 왼쪽 맨 끝값에 있는 것. 따라서 최소는 2루트 15가 최소값이다. 네, 이렇게 구합니다.
네, 아시겠죠? 자, 2번 해봅시다. 2번은 다른 색깔로. x 플러스 y 값이 주어졌네요. 첫 번째 전제가 성립했고 두 번째 합의 값이 주어졌는데 곱의 최대를 구하랍니다. 아, 산술기하구나. 당연히 산술기하구나. 그럼 배운 대로 이거 두 합이에요. 두 수를 더한 값은 두 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는 항상 커 나갔다. 이번에는 이 값을 알고 있죠. 12 좀 바꿨을까요? 좌우를 좀 바꿨을게요. 2루트 3xy 12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잖아요. 부등식을 좀 자연스럽게 써보면 양변 2로 나누면 루트 3xy는 6보다 작거나 같다. 두 양수니까 양변 제곱해도 부등 안 바뀌겠죠? 3xy 36 따라서 xy 값은 늘 12보다 작거나 같고 얘를 수직선에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xy의 범위를 수직선에 그리면 이런 모양이에요. 따라서 그 범위 안에서 나타나는 최대값은 오른쪽 끝값인 최대는 12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산술기하를 푸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입니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직접 풀어야 됩니다. 문제 양이 여기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양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의 최소값 m, 그때 x의 값을 n이라고 했을 때 m 플러스 n 값을 구하시오. 이게 단원이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풀면 안 됩니다. 전제가 성립하는지 확인하라고 했잖아. 문제 좀 읽어보니까 x? 양수? 그럼 3x도 양수. x분의 12 나누기 양수도 양수. 그럼 뭐가 성립한 거죠? 두 양수가 성립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두 양수 성립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쭉 읽어보니까 이 합의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두 양수 주어졌는데 합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면 산술기 아닌가? 근데 조금 껄쩍지근한 게 보통 곱의 값이 일정하게 이렇게 주어져 있어야 돼요. 곱이 얼마입니다. 라고 이제 주어져야 곱자리에 숫자를 채워놓고 이제 합의 최소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좀 곱이 안 주어져 있어요. 그게 조금 껄쩍지근해. 일단 근데 시도는 해보자는 얘기죠. 뭐 이게 혹시 두 양수의 합의 최소니까 곱의 값이 안 주어져도 산술기 아닐까? 그럼 산술기 하면 얘를 네모, 얘를 세모의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네모 세모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네모와 세모를 더한 값을 입에 붙이라고 했잖아.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고 등호는 언제?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AB 같을 때 AB가 누구냐는 거지. 그건 네모세모잖아. 네모세모 앞뒤 같을 때 합의 앞뒤 3x랑 x분의 12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써놨어요. 이제 계산합니다. 여기 놔두고 어차피 이걸 구하고 이제 이걸만 계산하는 뜻이니까 약분이 됩니다. 2루트 36 곱의 값이 안 주어져도 되는 식이었구나. 왜? 이게 역수꼴이라 약분이 됐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곱이 굳이 주어지지 않아도 저절로 스스로 지네끼리 약분되고 지워지다 보니까 곱의 값이 없어도 이 루트환이 원래는 이 루트환이 곱의 값을 계산하는 부분인데 곱의 값을 계산 안 해도 저절로 숫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곱을 굳이 줄 필요 없었던 겁니다. 생략해버린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뭘 줘? 가 됐던 거죠. 그럼 얘는 26, 12 이렇게 됐던 거죠. 이게 누구의 범위요? 3x 플러스 x분의 12의 범위를 구하면 수직선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지금 문제에서는 m값이죠. 최소 m은 12가 된다라는 표현이며 그때 x값이라는 얘기는 최소값을 잘 들어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 이란 뜻은 등호가 성립할 때는 이란 뜻이에요. 등호일 때가 왜 자꾸 등호가 핵심이냐고 그랬냐면 등호일 때 이게 합의 값을 구하든 곱의 값을 구하든 합일 때도 곱일 때도 이 등호일 때가
합의 최소, 곱의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등호일 때 성립하지 등호 아닐 때 성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등호 언제 성립하는지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최대 최소를 구하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최소 10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등호 성립할 때. 얘가 10이랑 같아졌을 때가 최소잖아. 그럼 도대체 얘는 등호 언제 성립하나요? 앞뒤 서로 같을 때. 합의 앞뒤가 서로 같을 때. 이걸 풀면 된다. 이때를 풀면 그때 x값이 내가 원하는 n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양변 x를 곱하면 3x 제곱이 12가 되고 x제곱은 4가 되며 따라서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우리가 원하는 n값은 뭐여야 된다고 그랬죠? 양수 x값. 그래서 n값은 2가 정답입니다. 둘을 더한 값은 14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집에 가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지금 설명 들은 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얘 보세요. 이것도 쓰지 마시고 그냥 보시기만 하는 겁니다. 봐, 문제 이상하지 않아? 이건 문제가 이상하다 느껴야 돼. 뭐를 느껴야 되냐면 양수 합의 최소를 구하는데 합의 값이 주어져 있어요. 이게 뭔 경우지? 합의 최소를 구하려면 곱의 값이 주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근데 얘는 왜 합의 최소를 구하는데 곱의 값이 안 주어지고 합의 값이 주어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좀 문제 이상한데 얘?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잘 봐. 일단은 얘 최소값을 구하는데 통분을 한번 해봅시다. AB분의 이건 4A 잠깐만요. 자, 이거부터 먼저 쓸게요. 저쪽부터 두 양수 합의값이 나왔고 합의값이 나왔으니까 산술기야. 3A와 4B를 각각의 유닛으로 보셔야 돼요. 네모 세모로.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고 성립해요. 근데 이 값이 12거든? 2루트 12AB가 12보다 작거나 같다고 성립해요. 양변을 2로 나누고 제곱시키면 12AB는 36보다 작거나 같으며 AB는 뭐가 되죠? 3이 됩니다. 됐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다시 간다. 뭘 다시 가냐면 얘도 양수죠. 얘도 양수입니다. 그렇죠? 둘 다 양수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이것도 이 하나가 다시 합의 최소가 되는 거예요. 합의 최소를 두 양수의 합의 최소를 구하시오. 일단 곱은 없지만 산술기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이제 유닛은 네모세모죠. 여기 앞에 네모세모는 3A와 4B가 네모세모지만 이제 네모세모는 A분의 4랑 B분의 3이 네모세모예요. 두 양수를 더한 값은 입에 붙여라.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다 성립하며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앞유닛, 뒷유닛이 서로 같을 때 성립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건 언제 쓰느냐면 그때 값을 구하시오 할 때는 이게 적용되는데 그냥 최대 최소 구하시오 그러면 대부분 다 여기서 이제 답이 결정되는 거죠. 계산합시다. 어차피 우리는 이 값의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계산해야 돼요. 2루트 AB분의 12가 돼. 약분 안 되니까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고.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구하는 최소일 때는 등호가 성립하는 최소지. 등호. 근데 이 등호라는 얘기는 이 모양이거든. 2루트 AB분의 10인데 이 식의 최소가 나오려면 어쨌든 이게 최소값인데 여기 최소가 나오려면 분모가 최대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분수식이잖아. 루트를 씌웠다 하더라도 어쨌든 분수식이잖아. 분수의 최소값,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의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분수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분모가 클 때야. 분모가 최대가 돼야 이 분수가 가장 작아지겠지. 그럼 AB의 최대를 찾아야 되는데 AB의 최대가 얼마예요? 3이었던 거예요. AB의 최대는 3.
3보다 작거나 같잖아. 3이 제일 클 때라는 얘기지. 그럼 AB의 최대가 3이니까 AB의 최대 3을 여기다 집어넣자는 얘기예요. 그럼 2 루트 3분의 12 약분하면 4가 돼서 2, 4, 8. 그럼 이 식은 항상 8보다 크나 같으므로 가장 작을 때는 8이 된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사실 이거 말고 좀 다른 문제, 여기 뒤에 나오네요. 이거를, 시간이 근데 좀 많이 넘어왔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들이긴 한데, 시간상 벌써 10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과제 하시고, 네, 수요일까지 과제 잘해오시고, 수요일 날은 일단 1차 검사할 겁니다. 과제를. 최종 검사는 그때 말했지만, 12월 말에 한다고 했지만, 수요일 한번 검사해봐서 너무 공부를 안 하는 흔적이 보이면, 그날 바로 남길 수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과제를 해오시기 바라요. 갑시다.